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죠? 보고 싶었죠? 거짓말도 자연스럽죠, 이제. 자, 그래요? 우리 지금 학개론 어디 하고 있었냐면, 좀 오래돼서 까먹었을 텐데요. 예. 학개론, 부동산 시장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무슨 시장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우리 특히 주택에 관심 많죠? 그래서 무슨 시장 이야기? 주택시장 이야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 뭐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하위 목차만 나오면 합격 이렇게 했죠. 몰라요. 학교 가기 싫어요. 자, 그랬을 때 주택시장에서는 첫 번째 주택은 분석을 할 때 물리적 주택은 이질적이다. 그래서 동질화시키기 위해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주택이 제공하는 효용 이런 걸 도입해서 동질화시켜서 분석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량 개념도 있고 저량 개념도 있다. 자, 세 번째, 주택시장에서는 특히 주택의 여과 현상 이야기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고가에서 저가로 내려오는 하향여가라든가 반대로 저가에서 고가로 올라가는 상향여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주거분리 기억나시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불량주택 이야기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목청껏 외쳤더니 조용히 까먹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 했고, 그 다음에 알아주세요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돈 벌어 봅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이 있진 않는다. 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돈 꺼내봐요. 무슨 돈이 있는가. 자, 그랬을 때 돈에는 만원짜리와 천원짜리가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돈에는 뭐가 있다? 초과 이윤과 정상 이윤이 있다. 이렇게 나가야죠. 자, 학계로는 고상에서 절대 돈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아름답게 표현하지. 그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이 많다? 요게 더 관심이 많다. 그럼 초과 이윤을 부동산 시장에서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수한 정보입니다. 요게 있어야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 뭘 보고 우수한 정보라 그랬어요? 우수한 정보는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정보, 이게 곧 뭐다? 우수한 정보다. 그래서 토지를 산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서 이미 땅값이 올랐을 때 사면 안 되고, 아직 정보가 어때요? 그 토지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때 사야 나중에 이 정보를 반영해서 가치가 올라갔을 때 뭘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 오늘 여기 할 차례 맞죠? 맞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문제 풀었어요? 78쪽에 있는 19번까지 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0번부터 볼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수한 정보라고 하는 건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정보다. 그럼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효율적 시장은 자, 뭐가 효율적인 거예요? 라 그랬을 때 뭐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가 어디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거요. 가치에 반영되는데 이때 지체 없이 이게 뭐라는 거요? 효율적이라는 거요. 바로바로 가치에 반영된다. 이게 뭐다? 효율성이고요.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뭐겠어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또 무슨 시장이라 그래요? 효율적 시장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데 그랬을 때 이 정보에는 과거 정보도 있고 현재 정보도 있고 미래 정보도 있는데 그 중에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다. 이런 시장도 지체 없이 반영만 되면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뭐라고 쓰겠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쓰는 것이다.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다. 그럼 이런 시장을 뭐라고 쓰겠다? 여기보다는 효율성이 좀 강하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쓴다. 자,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정보뿐만이 아니라 무슨 정보까지? 미래 정보까지 다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쓰겠다. 자, 그러면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가치를 추계하는 분석을 뭐라고 썼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썼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원래 효율적 시장이 주식시장 이런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이 뭐다? 추세 분석 이런 것이다. 그래서 차트 이런 거 갖다 놓고 분석하는 거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건 과거 정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런 거 분석하는 게 뭐다?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지금? 초과 이윤인데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우수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우수한 정보는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정보다. 무슨 정보는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돼 있죠? 과거 정보는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돼 있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현재 정보나 무슨 정보? 미래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다른 말로 무슨 정보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런 정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우수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정보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초과이익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초과이익 얻나요? 요거는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정보는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돼 있으니까 이미 가치에 반영돼 있는 정보는 우수한 정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초과이익 얻을 수가 없지만 이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초과이익 얻는다.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렇게 현재 정보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추계하는 분석을 뭐라고 쓰겠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쓴다. 그럼 현재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표된 정보까지를 현재 정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표되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 분석을 해서는 역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초과이익 얻을 수가 없다. 그럼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미래 정보. 이 미래 정보 갖고 무슨 정보가 되겠어요? 우수한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우수한 정보니까 이 시장에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중강성 효율 뭐 묻기도 전에 뭐 합답하는 거예요. 놀라운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군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초과이익 얻을 수 있다. 틀리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니까 이미 과거 정보는 가치에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얻을 수 없죠.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하면 초과이익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맞죠?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보가 이 시장에서 우수한 정보니까 요거 분석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초과이익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정보예요? 모든 정보잖아요. 이거 말고는 딴 정보는 없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정보가 다 어디에 반영돼 있어요? 가치에 지체 없이 반영돼 있어요. 그럼 이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반영돼 있잖아요. 가치에 반영 안 돼 있는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 가지고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초과이윤 얻고자 하는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장에서나 무슨 이윤? 정상이윤이 있죠. 정상이윤은 어느 시장에서나 그 시장에 합당한 분석을 하면 뭘 얻을 수는 있다? 정상이윤은 얻을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은 그건 시대나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한데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 정도까지는 나타날 수가 있더라.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나타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미래 정보, 다른 말로 하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 내부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그럼 뭘 설명할 수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 공무원들한테 막 로비해가지고 이런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정보 가지고 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초과이윤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초과이윤의 문제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 얘 때문에. 투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 얻으려고. 자, 투기가 생기죠. 그러면 투기가 생기면 부동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니까 투기가 없는 아름다운 시장도 하나 알려주죠. 그 시장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초과 이윤이 1억이 있는 땅이 있다. A 땅을 사기만 사면 초과 이윤이 1억이다. 문제는 A 땅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지금. 근데 우수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우수한 정보를 얻으려니까 뭐가 들어가더라? 정보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정보 비용이 들어가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 되는 거예요? 약성과 중강성에는 뭐가 있어요? 우수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정보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네요. 왜? 우수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정보 비용이 만약 초과이윤하고 같아져서 여기도 1억이 된다면 이 시장도 실질적인 뭐가 없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투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은 보시다시피 뭐하고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초과이윤하고 뭐가 같아져서 정보 비용이 같아져서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이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 같은 불완전한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나요? 부동산 시장도 어떤 경우에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죠? 보니까 초과이윤하고 뭐가 같아지면 정보 비용이 이렇게 같아지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면 뭐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투기 이런 게 안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것은 정보시장이 공개적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보시장이 비공개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시장이 비공개적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A 부동산을 사기만 사면 초과이윤 얼마를 얻을 수 있다고요? 1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이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알려줘라 친구야. 요거 어디 있냐? 이래 물었더니 그 친구가 알려줬다 이거예요. 너만 알아라. 그래서 고맙다 친구야 하고 오는데 그 친구가 그냥 가냐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의 의미는 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보 비용을 요구하고 있구나. 얼마나 그랬더니 얼마를 요구했겠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친구끼리는 동거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10,000원 이렇게 커피 한 잔 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지? 계산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요만큼 남았어요. 자, 이만큼 남았다는 말은
이게 실질적인 초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당률 시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초과인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투기는 왜 생기는데 이래 물어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면 투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보 시장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커피 한 잔 사주고 이 정보 얻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한테 가서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공개적이면 2잔 사줄게가 아니라 집에 있는 식구들 다 사줄게.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계속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정보 비용이. 월드가 될 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1억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는 남아요? 정상 이유는 남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정보시장이 공개적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할당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보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불완전한 시장 중에 독점 시장도 있죠.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나요? 독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과 독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어때요? 같다면 이 시장도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시장 같은 불안전한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떨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히 경쟁을 하죠? 그러면 초과이윤이 0이고요. 정보 비용도 0이에요. 항상 같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항상 완전 경쟁이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부동산 시장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기가 성립하는 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죠. 불안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어버리면 투기는 안 생기니까. 그럼 왜 투기가 성립하는데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면 뭐가 성립하는 거죠? 투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투기가 생긴다 하는 말을 우리는 고상하게 책에 투기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고상한 책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뭔가 아름다운 말로 바꾸죠. 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킨다. 왜 이리 놀라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킨다. 그 말이 투기가 생겨서 초과이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말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세요. 그러면 어떤 거? 이제 정보를 돈 주고 산다는 건 그 정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정보 가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요건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정보 가치는 확실성 하의 무슨 가치에서 현재 가치에서 뭘 빼주세요? 훌륭합니다. 불확실성 하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빼주세요. 그러면 정보 가치예요. 그런데 불확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측정합니다. 기억납니까? 기대되는 수익은 미래에 생기잖아요.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럼 어떻게 측정했어요? 기대되는 수익률은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과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의 무슨 값? 가중 평균값으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는요 평균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개발이 되었을 때 가치하고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가치가 있겠죠. 그것에 무슨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가중 평균값을 구하는 게 불확실성 하에서 가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미랫돈이면 요것을 현재 돈으로 고칠 줄 압니까? 이래 물어보면 이제는 안다 그래야 되겠죠. 미랫돈 현재로 고치는 걸 뭐 할인이라고 하고 할인은 요 돈을 1 플러스 R의 N우성으로 나누어 주는 걸 할인이라 한다. 그래서 요렇게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된다. 요런 건 알아달라는 거죠. 요런 것을 이제 해서 빼면 그것이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배워주세요 하는 게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이야기다 이거예요. 참 쉬운 말들이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20번 뭐부터 보자고요? 효율적 시장 보자고요. 자,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하고 물었는데요. 자, 1번 시장의 효율성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고,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1번은 지금 효율성과 효율적 시장을 거꾸로 써놨어요. 그 시장의 효율성이 뭐예요? 효율성이 요게 지체 없이,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효율성이라 그러고, 효율적 시장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그런다고요? 효율적 시장. 이 문제가 뭐 좀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바꿔놨다고 지금? 효율성하고 효율적 시장을 바꿔놨다 이거예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이 정보가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 그런 정도를 반영해서 지체 없이 이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 쓴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쓴다. 그래서 1번은 뭐 효율성하고 효율적 시장을 바꿔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별로죠. 자, 2번 넘어갑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특정인이 기술적 분석을 하면 초과 이윤 누릴 수 있다. 없다고 배웠죠? 예, 3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특정인이 기본적 분석을 하면 초과 이윤 누릴 수 있다. 없다고 배웠죠? 예. 자, 4번.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이윤은 얻을 수 있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뿐만이 아니라 정상 이윤마저 누릴 수 없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약성이나 중강성에서는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초과 이윤과 정상 이윤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강성에서는 어떠한 정보 가지고도 뭐는 못 누린다고요? 초과 이윤은 못 누리지만 무슨 이윤은 누릴 수 있어요? 정상 이윤은 어느 시장에서나 그 시장에 합당한 분석하면 누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4번 역시 틀렸네요. 자, 5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의 효율성은 약성 효율적 시장보다는, 요게 당연히 중강성은 과거 정보는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정보까지 포함하니까 효율성이 얘보다는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강성이라고 쓰는 거고, 강성은 뭐보다도 더 강해요. 중강성보다 또 더 강한 거죠. 미래 정보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정보의 효율성은 약성 효율적 시장보다는 높고 뭐보다는 낮죠. 강성 효율적 시장보다는 낮다. 5번이 맞는 말입니다. 21번. 오늘 아침 신문에 A 지역이 개발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투자자 서아영 씨는 그 기사를 읽고 A 지역의 토지를 즉시 구입하였다. 서아영 씨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A 지역이 어떠한 시장이 하는가? 지금 아영 씨가, 여기 아영 씨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되었다는 거는 공표된 정보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정보 가지고 들어갔더니 초과이윤 얻었대요. 그러면 그 시장은 무슨 시장에 돼요? 여기에서 현재 정보가 우수한 정보가 되는 시장은 무슨 정보죠? 시장이죠? 약성 효율적 시장인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몇 번으로 봐야 되죠? 1번. 약성 효율적 시장이면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1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22번.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걸 시장의 효율성이라 그래요.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이런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박혜원 씨가 오늘 아침 신문에 어느 도시에 공장이 새로 선다는 기사를 읽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다면, 즉 초과이윤 획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된다. 맞나요? 요거는 지금 현재 정보 가지고 들어갔죠. 그럼 초과이윤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중강성 시장에 해당한다는 말은 맞나요? 현재 정보가 이게 우수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뭐에 해당할 수도 있죠? 강성 효율적 시장도 현재 정보가 우수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한다 이러면 안 돼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뭐요? 해당될 수 있다. 그럼 맞죠? 왜 이게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 이해됐나요?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가 우선 정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뭐 중강성혈적 시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거는 중강성혈적 시장에 해당될 수 있다. 그 정도면 맞겠죠. 해당된다, 해당한다 그러면 곤란하다고 이거는. 강성혈적 시장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번은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표현이 아니네요. 자, 2번.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에 획득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맞죠? 3번.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나 나라에 따라 효율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어디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중강성까지는 나타날 수 있지만 강성은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해서 가치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이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시장 참여자는 초과에 누릴 수 없다. 예, 틀린 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에 획득할 수 있는 건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 않으면 투기가 생긴다 그랬죠. 그 말은 실질적인 초과에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랬어요. 자, 4번은 맞고요. 5번.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까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투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즉 투기가 생긴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실질적인 뭐가 있다? 초과 이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패배시킬 수 있는 거는 정보가 일부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부동산 정보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결코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킬 수 없다. 즉 정보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여러분 이 정보가 계속 올라가서 비용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경쟁적, 정보시장이 경쟁적이니까 정보를 얻기 위한 시장이 경쟁적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돈 더 줄게 공개적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니까 투기가 안 생기겠죠. 즉 시장을 패배시킬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은 당연히 틀렸고 1번도 표현상으로 문제는 있다. 예,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예. 자, 23번. 부동산 가격은 각종 정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정보와 시장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자, 1번.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어서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요건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 경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뭐죠? 불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전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수반될 수 있어요? 정보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 어느 시장이에요? 요 시장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때요? 10,000원만 주고 1억짜리 정보 얻었다. 요런 시장은 무슨 시장이 되지 못하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2번은 맞고요. 자,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 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 그게 얼마란 뜻이에요? 독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이 1억인데 독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될 때는요. 이게 정보가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는 1억 될 때 여기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할 때예요. 더 이상은 지불하지 않는다. 그럼 요렇게 되면 여기가 같아지죠? 그러면 독점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3번이 틀린 거죠. 자, 소수의 사람들이 아까 부동산을 매수해서 초과에 획득할 수 있다. 지금 요 시장이죠? 요 시장은 왜 이렇게 됐다고요? 정보 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이윤이나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초과이윤이라든가 이게 없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이건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4번.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정보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정보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확실성하의 현재 가치에서 뭘 빼주세요? 불확실성하의 현재 가치 빼주세요. 그러면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자,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지의 1년 후의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면 얼마? 5억 5천. 안 들어서면 3억 3천만 원이랍니다.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제가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친구야, 하나만 알려줘라. 뭐? 여기 신역사 들어서냐 안 들어서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민하면서 알려줬어요. 너만 알아라. 100% 확실하다. 이렇게. 100% 확실하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한 말이 100% 맞다면 1년 후에 이 토지 가치는 얼마가 돼요? 1년에 얼마가 되죠? 들어서면 5억 5천이라며요. 5억 5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5억 5천은 현재 돈이에요? 1년 후의 돈이에요? 1년 후의 돈이죠? 요거 현재 가치로 고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년 후의 돈이니까 할인하세요. 그럼 1 플러스 얼마로? 요거 수익률 10% 1년 후니까 1승으로 할인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딱 얼마가 돼요? 5억. 그러면 확실성 하에서 그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얼마다? 5억이에요. 그런데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몰라요, 지금. 그게 불확실한 거죠? 들어서면 얼마가 된다고요? 5억 5천. 안 들어서면요? 3억 3천. 이해되셨죠? 요거에 무슨 가치를 구해야 된다고요? 가중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가중평균은 들어설 확률이 몇 퍼센트? 40%. 안 들어설 확률은 60%.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걸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더하면 이게 무슨 평균이다?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5억 5천에다 0.4 곱하면 얼마죠? 와, 대단합니다. 금방 계산하시네요. 그럼 3억 3천에다가 0.6을 곱하면요? 1억 9천 8백 나오나요? 훌륭합니다. 그럼 곱해서 더하기도 할 줄 아시겠네요? 요거 두 개 더하면 4억 1,800 되겠네요. 맞나요? 이거 4억 1,800이에요. 요거는 요 돈은 지금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를 때 1년 후의 가치라고. 1년 후에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맞나요? 그럼 1년 후에 가치는 지금 얼마죠? 4억 1,800이죠. 요것을 뭘로 또 할인해야 되겠죠? 1년 후니까 1 플러스 0.1로 할인하면 딱 얼마가 돼요? 3억 할인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빼면 얼마 남았어요? 1억 2천. 그 친구가 지금 뭘 해소시켜줬어요?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줬잖아요. 확실성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그 불확실성을 해소시킨 가치가 그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건데 1억 2천짜리 가치를 그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정보의 가치가 1억 2천짜리예요. 그때 그 친구가 고맙다 친구야 하고 나오는데 그냥 가냐 하고 저 불렀다. 왜 불렀어요? 정보 비용을 달라고. 얼마나 하고 물었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1억 2천만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된다? 훌륭합니다. 이제는 이 나쁜 놈아 이런 말 대신에 뭐라고 말해야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잖아 친구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예. 자, 그러면 25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뭐 해보시면 된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그대로 풀어보면 돼요. 다만 이 돈이 2년 후의 돈이라면 몇 승으로 할인해야 되죠? 2승으로 할인한다. 그건 아시죠? 예, 그것 정도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83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효율적 시장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맞췄죠? 그럼 네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고요. 부동산 중에는 주택도 있잖아요. 그럼 또 뭐 더 있어요? 부동산 중에. 아, 부동산 중에 토지를 빼놓으면 토지가 섭하죠. 예. 그러니까 무슨 시장 이야기? 토지 시장 이야기. 시장에서는 뭐가 형성돼요? 가격이 형성되는 게 시장이죠. 가격이나 임대차 시장이면 임대료가 형성되겠죠. 그때 토지 시장에서 임대료가 뭐죠?
치대입니다. 그래서 치대하고 치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토지 가격과 토지 임대료인 치대. 그 중에서 우리 치대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치대에 나오면 반갑다 그러면서 어때요? 친구야 그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다 친구여가 대단히 예. 그래서 치대론 그래가지고 치대에 관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요? 치대에 관한 논쟁이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그 치대에 관한 논쟁은 치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인가 아니면 생산비로서 비용인가에 관한 논쟁이었다. 그때 잉여로서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파가 무슨 학파? 고전학파. 아니야 생산비로서 비용이야. 여기는 신고전학파. 자, 고전학파는 생산요소, 우리 학개론에 생산요소라는 말 많이 나오죠. 생산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하고는 엄격하게 구분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것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토지는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재화가 토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 이 고전학파는 농경지 지대론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럼 땅 주인에게 뭘 줘야 된다는 거요? 치대를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되냐 이 소리죠. 그때 농사를 지어서 매상을 했다. 그럼 매상한 가격이 나올 텐데 가격에서 뭐는 빼야 돼요? 농사 지을 때 들어가는 생산비는 빼야 된다. 그럼 생산비가 뭔데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노동에 대한 대가라든가 자본에 대한 대가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생산비가 되는 거다. 그러면 가격이 20만 원이고 생산비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남았죠. 이 남은 것이 곧 뭐다? 남았으니까 잉여라고 해준다 이렇게. 그럼 남은 걸 누구에게 준다는 거요? 여기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어때요? 치대입니다 하고 준다는 거요. 그런데 이때 지주는 농사 지을 때 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치대는 지주의 곧 뭐가 되는 거다? 불로소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럼 30만 원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 빼고 나면 이제 얼마가 남았어요? 20만 원 남았나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치대를 결정할 뿐이다. 그리고 치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불로소득으로서 잉여적 성격일 뿐이다. 즉 치대가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여기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죠.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어질 뿐이지 치대가 결정되어질 뿐이지 치대가 가격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는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만 나누고 자본 안에 토지도 있고 기계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여기서는 자,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생각한다. 개별 경제 주체 기업하겠다는 사람 생각해봐라. 기업하겠다는 사람은 기업을 하려면 사람도 필요한가요? 노동자도 필요하죠? 그럼 노동자한테 뭘 줘요? 임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도 필요한가요? 그럼 기계 살려면 돈 있어야 되니까 그 돈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그 빌린 대가로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도 줘야 되겠죠? 토지도 필요한가요? 기업하려면 토지도 필요하죠? 공장 지어야 되니까. 그럼 토지에 대한 대가로 뭘 준다? 치대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요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생산비고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당연히 여기에는 생산비에는 치대도 있겠죠? 요런 게 올라가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치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즉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안에 뭐도 들어있어요? 치대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치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고 뭐다? 비용이다. 그럼 여기는 불로소득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불로소득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계 생산가치설이라 그래가지고 한계 생산가치설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노동자 중에도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다. 임금을 많이 받는 이유는요. 요 생산물 가치의 기여 정도가 크니까 많이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땅도 어때요? 지대를 많이 받는 땅도 있고 적게 받는 땅도 있다. 왜 많이 받는데요? 그 가치에 대한 기여 정도가 크니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산물 가치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서 받아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니까 불로소득 이런 건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논쟁이 생기는데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잉여라고 하는 표현, 즉 여기 잉여 남았다 서플러스잖아요. 요 잉여는 왜 생깁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잉여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거다. 넘치는 게 땅이면 지주에게 잉여를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희소성이 있으면 요 잉여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희소성은 이 생산 요소 중에서 고전학파는 토지만 이야기했는데 토지만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희소성이 있어요. 토지도 희소성이 있지만 노동이나 자본도 다 희소성이 있을 수 있나요? 다 희소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생산 요소든 희소성이 있는 거에는 당연히 뭐가 생긴다? 잉여가 생기는데 그 잉여의 이름을 뭐라고 쓰겠다? 경제지대라는 이름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누가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학자가 그래서 이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지대가 잉여가 얼마만큼인데요? 그랬을 때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받는 뭐가 있다? 총 수입이 있다. 노동자 중에 제가 강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강사가 지금 받고 있는 총 수입이 있는데 이 강사는 지금 1,000만 원을 받고 있다. 근데 이 강사는 적어도 강의라고 하는 곳에 노동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걸 포기하고 강의를 하는데 노동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 즉 다른 걸 포기한 대가로 기회비용이죠. 다른 걸 포기한 대가니까 기회비용적 성격으로 최소한도로 요만큼은 받아야 된다. 4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그럼 이 4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뭐예요? 4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지급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회비용적 성격의 돈을 전용수입이라 그런다. 그런데 이 강사에 뭐가 있으면 희소성이 있으면 여러 학원에서 와주세요. 그래서 얼마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600을 더 받았네요. 그럼 600이 뭐라는 거예요? 잉여가 되는 거고 요 잉의 이름을 뭐라고 쓴다? 경제지대라고 쓰는 것이다. 자, 잉여. 요게 경제지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이다. 우리 비탄력이란 말 배웠나요? 양을 늘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희소성이 큰 거죠? 생산 요소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총수입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겠어요? 요 경제지대 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요소 공급이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탄력이라는 말은 양이 왕창왕창 변하는 거라 그랬죠. 양을 늘리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요소 공급자의 희소성이 사라지는 거죠. 희소성이 사라지면 총수입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져요? 전용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얘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전용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만약 완전 탄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탄력이 되면 전액이 곧 뭐가 된다? 전용수입이 되는 거예요. 요건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완전 탄력이면 전액이 총수입하고 뭐가 같아지겠어요? 전용수입이 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요. 완전 비탄력이면 총수입하고 뭐가 같아진다? 경제지대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뜻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수요와 공급 곡선 그렸을 때
자,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죠? 균형 가격이 여기 있을 때 요 위에 있는 면적을 무슨 잉여라 그랬어요, 제가? 소비자 잉여. 혹시 기억납니까? 이런 거 이야기했죠? 조세 정책 할 때. 여기는 소비자 잉여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지금 수요니까 이게 100원이다 그러면 150원을 낼 소비자도 있는데 지금 100원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으면 50원만큼이 뭐다? 남았다. 170원 주고 사겠다는 소비자도 있어요. 근데 시장 가격이 얼마다? 100원이다 그러면 얼마가 남았다? 70원이 남았다. 그래서 요 면적은 무슨 잉여? 소비자 잉여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요 면적은 무슨 면적이 돼요? 요게 생산자 잉여, 공급자 잉여예요. 그 생산자 잉여, 공급자 잉여가 생산 요소 시장이면 생산 요소의 공급이니까 요 면적이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요 면적이. 요게 경제지대고 우리 총수입 배웠죠? 총수입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학원이면 수강료에다 뭘 곱해서 수강생수 곱해서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요 면적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총 수입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 면적이 사각형 면적이. 그러면 여기가 경제지대면 요 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용 수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산 요소 공급이 비탄력이 된다는 건 점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란색 면적이 많아져요. 이거 빈 공간이 많아져요. 노란색 면적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비탄력이 될수록 점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경제지대가 많아져서 완전히 세워져 버리면 전부 다 노란색이 되죠. 그럼 총수입 전액이 뭐가 되고? 경제지대가 돼요. 누우면 누울수록 점점 탄력이 되겠죠? 그럼 탄력이 되면 될수록 하얀색 면적이 점점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수입이 차지한 면적이 커져서 완전히 누워버리면 전액이 곧 뭐가 된다? 전용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 생산 요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면 총수입 전액이 뭐가 된다고요? 경제지대가 돼요. 완전 비탄력이란 말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곡성은 수직이다는 거 알고 있죠? 물리적 공곡성 수직이다. 토지는 인간이 자연한테 돈 주고 산 거다. 맞다 틀렸다? 인간이 자연한테 돈 주고 샀나요? 아니죠. 토지는 자연이 인간에게 준 무상 공여물이라고. 공짜로 준 거예요, 인간한테. 자연이 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연한테 받은 선물을 제가 여러분한테 빌려줘가지고 지대를 받아요. 그럼 이것은 다 뭐가 된다? 잉여로서 불로소득적 성격이다. 그래서 수직이 되면 요 면적 전체가 뭐가 되는 거다? 경제지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 있었죠? 마샬은 요 자본 중에 기계 이런 거 있었나요? 기계는 단기하고 장기로 나눴을 때 단기는 신규 공급이 되지 않을 만큼 짧은 기간. 기억납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안 나오죠? 그럼 신규가 안 나오면 희소성이 있나요? 있겠죠? 신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 희소성이 있는데 희소성이 있으면 이때 잉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잉여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 준치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장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규 공급이 되죠? 기계가 얼마든지 막 쏟아져요? 그럼 희소성이 사라졌죠? 그러면 뭐도 사라지는 거예요? 준지대도 사라진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기계처럼 생산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85쪽에 있는 6번 문제 보입니까? 무슨 지대? 경제지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물었어요. 자, 1번 전용 수입이 커지면 뭐는 작아지는 거예요? 경제지대는 작아지는 거죠? 자, 2번 1번 틀렸네요. 공급 곡선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수평에 가깝다는 건 탄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탄력이 되면 경제지대는 작아지고 뭐가 커져요? 전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예요. 자, 경제지대는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전액이 총수입 전액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경제지대가 돼요. 3번 틀렸죠? 4번 경제지대는
요소, 생산 요소 공급이 어떨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많아진다고요? 경제 치대가 커지게 돼요, 잉여가.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치대 추구행위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켜 사회 복지능력에 기여한다. 치대 추구행위라는 뜻은 치대가 잉여잖아요. 즉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막 로비해가지고 이런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이런 게 다 치대 추구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한다는 거는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사회 복지 정진에 기여한다. 말이 안 맞죠? 예, 그래서 5번은 당연히 틀렸고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뒤로 넘겨서 7번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틀린가 보는데 4번을 보세요. 자, 7번에 4번에 보면 경제치대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가 틀렸냐면 수요가 틀렸어요. 요거는 뭐에 따라서 공급이 어때요? 이게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수요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다고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아니고 뭐의 탄력성이라고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경제지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에 가까우면 경제지대가 커지고 완전 비탄력이 되면 총수입 전액이고 뭐가 된다? 경제지대가 된다. 뒤에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수요 요것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9번 문제 보시면 거기에도 뭐 치대, 경제지대 이런 말 쭉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서 니은번부터 보시죠. 배운 것 중에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 중에는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요가 일정할 때 뭐 공급 곡선이 어떨수록 탄력적일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니은번 틀린 거 보이시죠? 디귿번 경제지대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노동이나 자본, 뭐 기계설비 이런 데도 모든 종류의 시장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말은 맞다는 거 아시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마샬의 준지대는 장기에는 뭐 한다고요?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다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치대에 관한 논쟁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제 알겠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배운 게 치대 이론을 배웠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치대 이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